대북 전단 살포와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단행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라인 인사에 북한이 어떤 평가를 하고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내정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사시킨 주역입니다. 박 국정원장 내정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 신분으로 깜짝 특사로 발탁돼 북측의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수차례 비밀 접촉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했으며 같은 해 4월 8일 최종 합의 문서를 체결했습니다.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인공으로 정상회담에도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부친의 큰 업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6.15 남북 정상회담의 공로자일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를 만난 접견자이기도 합니다. 정상회담 당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환송 오찬 때 박지원 전 의원의 제의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참석자가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기도 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 남북관계의 파고 속에서도 나름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시종일관 강조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의 무게감을 마냥 무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함께 손잡고 6.15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성공시킨 또 다른 주역입니다. 서 국정원장은 박 전 의원과 소 부위원장의 베이징 비밀 접촉 때 남측 단원으로 참석해 실무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에 취임한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물밑에서 이끌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했습니다. 북한이 무시할 수 없는 20년 전 박 국정원장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의 케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커다란 악재 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협력의 남북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한 역시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들 두 사람의 역할을 모르지 않을 것인 만큼 앞으로 보일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공개한 기록영화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상봉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박 전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8년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18일에서 20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 과정을 상세히 다룬 기록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사진은 정상회담 첫날 목란관 환영 만찬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훈 국정원장을 옆에 두고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을 뜻하는 86그룹의 상징이자 선두주자이며 4선의 국회의원 집권당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입니다.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통일부에 힘이 실릴 수 있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인사를 통한 대북 메시지는 대화와 협력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후 대남 비난을 자제한 채 정세를 관망하며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북한의 고민도 나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측이 한미동맹 우선 정책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남측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파격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섣불리 대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남측 정부의 경우 국민의 세금을 들인 연락사무소의 폭발을 마냥 없던 일처럼 당장 북한의 대화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워 북한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외교 안보 진영 교체를 통한 대북 메시지 발신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갑자기 강경하게 하던 행동을 김정은 위원장 지시 아래 군사적 행동을 보류한 것이 남북공동사무소 파괴를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냐 혹은 남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그간 볼턴 회고록이 나오면서 미국과 일본의 알력 가운데 분투해온 한국의 모습이 그려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나오는 등 북한이 섣부르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전략 중 화전양면 전술은 항상 있어 왔기에 앞으로 행보는 오리무중일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국민 정서도 더 이상은 북한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북미회담 추진 시 적극 밀어줄 것으로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볼턴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재선 이전에 북한과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과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극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져 약간의 제재가 해제될 실마리가 보이면 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가운데 한국은 일면 북한이 신뢰는 안 가더라도 큰 그림을 위해 적극적으로 북미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남북사무소 폭파 문제는 한국이 포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본은 지난 수출 규제 1년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일본이 한국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안보상 수출 관리를 핑계대면서 경제 보복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WTO 제소를 피하기 위해 된 거짓말은 벌써 스스로 들통을 낸 지 오래입니다. 경제 보복이 아니라고 했다가 압류 자산의 현금화를 하면 또 보복하겠다 라고 큰 소리까지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도무지 앞뒤도 안 맞는 횡설수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이제 수출 규제 1년을 보내면서 일본의 3대 주간지들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뭐 여전히 뻔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의외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3대 주간지의 특집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주간 문춘의 기사입니다. 주간 문춘은 일본의 주간 시사 대중 잡지이며 1959년에 창간되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탐사 취재 언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60여 명의 기자들이 정치 및 연예계를 추적해서 상당한 사실에 근거한 기사를 적고 있어서 특종을 정말 많이 하는 잡지입니다. 최근에는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 고검 검사장의 도박을 특종으로 터뜨려서 한방의 검사장 사퇴와 아베 정권의 검찰청법 개정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간문춘은 이번 특집 기사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보도했습니다. 주간문춘은 오늘 지유의 전면 철수와 ABC마트와 닌텐도의 선전, 일본 불매운동의 1년, 한국의 실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불매운동은 수출 관리에서 시작된 이라는 소제목으로 부끄러운 거짓말을 곧장 강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 맥주가 불매운동으로 완전히 매장에서 없어진 사실과 지유가 전 매장을 철수하기로 한 결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ABC마트, 데상트, 무인양품은 지금은 안정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를 꼭 집어서 규제한 세계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는 일본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가 현재는 9.5%로 격감해 일본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큰 변화는 없으며 일부 일본에서의 수입이 늘어난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이 G7 확대에 한국 참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의 최근 행동은 C19 초동 대처의 실패에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상당한 여유를 잃고 초조한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이다 라고 한국에서 비웃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간문춘은 결론적으로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현실화할 때에 일본은 또 수출 관리를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C19 대처에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자부심과 미국에서 G7 참가 초대를 받았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은 일본이 알고 있는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에 한국과 문재인이 그린 일본 탈피 1년, 한국은 지옥을 진행했다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입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1963년 발행된 비즈니스 전문서적 격주 발행 잡지인 프레지던트의 기사를 일부 게재하고 있습니다. 경제 및 경영 전략 분야의 대표적인 잡지이며 극우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는 사면이라는 긴 글에 비해 내용은 그다지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일본 의존도가 높았다는 옛날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수출 규제 때 당황했다, 저항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듀폰이 한국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이고, 불화수소가 일본이 마이너스 84%가 될 때에 대만에서 132.5%로 수입 증가가 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가 고순도 기체 불화수소를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국산화가 진행되었고 일본의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3위의 대만계 기업 MEMC 코리아가 한국에서 공장을 준공한 것과 미국 듀폰이 올해 1월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서 생산한 것,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가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시에 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국내 생산을 용인하는 것이 현실이다 라는 식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은 옛날 이야기는 쭉 하면서 자신감이 없는 횡설수설은 여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아베의 주간현대의 기사입니다. 주간현대는 일본 도쿄의 주간지로서 1959년 설립된 반환 논조의 극우지로 분류됩니다. 주간현대는 이미 지난 6월 초에 문재인 대 오산, 일본의 보복 부메랑으로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해 라는 특집 기사로 극우 언론의 소설을 한 편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를 했을 때에 한국이 WTO 제소, 지소미아의 종료,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등으로 보복을 했지만 모든 것이 무리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WTO 제소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다시 종료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자산의 현금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본의 조치는 현재보다 더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강력한 보복에 전면적인 대립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주간현대처럼 일본이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취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했던 말을 또 하는 횡설수설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이 비난만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횡설수설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주간현대는 7월 2일자에서 다시 한국이 C19 사태에서 선진국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 라는 글을 또 실었습니다. 이 글은 정말 횡설수설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는 것은 선진국 컴플렉스라는 내용입니다. 아소다로의 민도 발언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제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다는 주제넘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1년을 돌아보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3대 주간지의 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주간 문추는 읽어볼만 했지만 대체로 내용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글들을 읽으면서 자뻑에 빠져있을 일본인들이 불쌍할 정도입니다.